자, 이 작품이 이제 김시숙의 이생규장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흥미로워요. 근데 이 우리 한글 소설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 얘기를 하잖아. 한글 소설 이전에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쓴 사람이 김시숙이야. 그 김시숙의 작품이 이제 금오산에 은거를 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남아있는 게 5편이거든요. 근데 일단 5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솔직히 더 썼을 수도 있는데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거는 5편인데 그 5편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 이거야. 그 5편 중에서도 선생님은 이 작품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한문 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를 우리 문학에서 열어젖힌 최초의 모습인 거잖아.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지만은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무 흥미롭고 얘기가 너무 파격적이고 재밌어. 그래서 야, 김시숙은 정말 천재인가 봐. 최초를 썼는데 최초가 이렇게 흐트러짐이나 최초는 약간 허접할 수도 있고 서투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잘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작품이에요. 제목이 이생규장전이라고 되어 있지. 이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생하고 또 상대방은 누구로 등장을 해요? 최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칭호가 달라요. 이쪽은 씨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생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대개 고전 소설을 보면은 젊은 남자 선비 공부하는 이 선비를 지칭할 때 이 생이라고 하는 말을 다 써줘요. 성에다가. 그러니까 요새 그냥 이씨지 뭐 이씨하고 최씨가 연애를 한 건데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시자를 그냥 붙여주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생이 학생 공부하는 선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씨성을 가진 선비라는 의미로 이생 이렇게 부르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김생, 뭐 허생전 나오잖아. 그 생도 그렇고 되게 이제 그 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 남자들한테 성에다가 붙여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칭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 둘 다 이름이 안 나왔는데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혹시 어휘풀이 중에서 딱히 잘 못 찾고 뭐 이런 거 없었죠? 괜찮았죠? 인물의 구도를 봅시다. 인물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생과 최씨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생은 아버지가 등장하지. 최씨는 부모라고 등장을 하죠. 엄마 아빠 다 등장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엑스트라로 뭐 장화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몸종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이웃 사람 한번 등장하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중매쟁이 등장하고 요 정도는 다 엑스트라. 중요 등장인물은 이렇게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요 인물들이죠. 배경을 봅시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 특별히 알 수가 있나요? 주어져 있는 제시문에는 시공간적 배경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원래 작품을 보면은 작품은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고려 국민왕 때고 그 당시에 홍건적의 난이라고 해서 이 도적들의 난이 있었어요. 그 난이 작품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배경은 이게 고려시대니까 옛날에 개성을 송도라고도 했어요. 우리 서경도를 배우면서 개성 개경이를 얘기도 했는데 송도. 그래서 그 송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제시문에는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냥 옛날 얘기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건의 흐름을 잡아봅시다. 아까 참 선생님이 제목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 여기 보면 아버지가 이생한테 하는 말에 네가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까 이거는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담장을 넘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제목이 지금 이생규장전이라고 했는데 이 장이라고 하는 게 담장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몰래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간 이야기라는 게 이 작품의 제목이에요. 아버지가 언급한 그대로. 담장을 넘어서 뭐해? 다른 집 처녀하고 연애 행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생과 최씨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가장 와닿은 거는 두 사람의 캐릭터가
우리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자유연애가 없었던 시절, 부모님이 정해주시면 하는 혼사,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둘이 자유연애했잖아. 그래가지고 남자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야? 여자네 집에서 사흘 동안 집에 안 가고 가출해가지고 여자네 집에 있어요. 이것만 해도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 상황도 그렇고, 여기 나와는 캐릭터가 옛날 여성들 하면 순종적인 여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자기 혼사를 성취하지. 나 이 남자한테 시집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반면에 이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때요? 좀 비겁한 인물로 나오죠. 아버지한테 찍소리 못하고 쫓겨내려가잖아. 한마디로 나 사실 여자 있어요.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 못하잖아. 나중에 자기한테 혼사 들어오니까 좋아하잖아.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골 때려요, 내용을. 우리의 예상을 다 뒤엎고, 이게 조선시대에 나온 소설이야? 더구나 최초의 학원 소설인데 이렇게 파격적인 캐릭터하고 상황을 다뤄? 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 사건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생이 최 씨한테 얘기를 하는데, 옛날 말에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나 어디 간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부모님한테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사흘이나 됐다는 건 아침 저녁 부모를 못 봤다는 얘기고 사흘째 집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이것이 자식된 도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최 씨가 서운해하면서도 남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생이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올 때도 뭐 어떻게 했겠어? 담을 넘어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최 씨의 집에 사흘을 머물든, 사흘은 3일. 이생 돌아감. 이생이 최 씨의 집에서 3일을 지내다가 돌아가게 된다. 원래 이 이생 규장들에게 규라고 하는 건 엿본다는 뜻이거든. 남의 담장을 엿본 얘기. 이제 원래 제목을 그대로 풀이하면은 이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남의 집 담장 너머를 엿본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생이 담장 너머를 엿봐가지고 최 씨라고 하는 인물을 발견하는데 한눈에 이제 꽂혔어. 어떡하지? 근데 남의 집인데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집을 맨날 지나다니다가 거기다 쪽지를 딱 던져요. 쪽지를 던져가지고 당신을 보고 내가 한눈에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럼 당연히 여자가 옛날 사람 같으면 응대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 남자가 지금 이제 작업을 거는데, 요새도 함부로 작업 걸면 거기다 번호 막 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답장을 써가지고 당장 너머로 던져요. 엄청 적극적이야, 제시가. 그래서 사실 나도 너 보고 있었어. 내용이 그거야. 담장 너머 남자한테 나도 너 보고 있었어. 그러고 오늘 밤에 찾아와.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허공 이거 뭔 일이야? 복 터졌네. 나도 오래? 그래서 담 넘어 들어와. 이랬어요, 여자가. 담을 넘는데 이 남자가 체력 부실로 담을 못 넘어요. 여자가 안에서 복장이 터지잖아.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고 허락까지 했는데 담도 못 넘니? 해가지고 결국은 담을 넘게 뭐 이렇게 줄도 던져주고 이래가지고 남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도와줘. 그래서 이제 부실 체력을 알고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 마당이라도 한번 밟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남의 여자 담장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오래. 그래서 허벅지 여자 지금 조선시대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방은 부모님의 방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당이라서 부모님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들어가서 방문을 탁 닫지.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의 열나는 사랑 행각이 부모님 몰래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사흘을 이 남자를 자기 방에서 보내게 해요. 한 집안에 부모님 안방 저기 있는데 건넌방에서 아무리 옛날 양반집 넓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고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최 씨가 서운해하면서도 사흘 동안 둘이 꼭 붙어가지고 연애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다 돌아갔어. 자, 그리고 이생이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얘의 행적이 이상하거든. 네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면은 이거는 공부하러 간 거다. 가르침을 받으러 학원 가거나 학교 가거나 그랬겠지. 그런데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돌아오니, 이게 이제 최
최씨한테 가서 자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거는 분명히 네가 여자랑 바람난 거 아니야. 그리고 얘네들의 나이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분 또래의 어린 나이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 나이에 연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알게 되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야. 내가 자식을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할 것이고 네가 또 어떤 여자랑 그렇게 놀아나고 있다면은 그게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너의 미친 짓 때문에 그 가문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나겠니? 그 집 남의 딸을 망쳐놓은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내려가라. 이제 공부도 필요 없어. 너 가서 농사나 지어. 왜 화면이 꺼졌어?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근데 이게 너무 심심했나? 컴퓨터가? 그래서 잠시 우리 화면이 다시 나올 동안 원래 여러분 제시문의 내용을 돌아가서 보기로 하면은 그래서 얘가 울주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심지어는요 자기가 이런 사정 때문에 여기 못 온다는 연락도 기별이라도 치라고 가야 되잖아. 이 치사하고 그 정말 신이 없는 놈이 여자한테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책소리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쫓겨내려가요. 정말 소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놈인가 비겁한 놈인가 이 놈이. 그러고 나가지고 최 씨는 매일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몸종을 시켜가지고 상황을 알아보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두 번째 상황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걸 거야. 그래서 이생이 아버지의 명에 의해 울주로 쫓겨갔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의 흐름이에요. 세 번째 사건의 흐름은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근데 이 컴퓨터가 왜 그러는 걸까요? 나와 있는 내용이 세 번째 상황을 이 남자가 찾아오지 않자 결국은 최 씨가 스스로 상황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최 씨가 이미 이 남자가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병이 나게 되죠. 이 병은 무슨 병이에요? 이게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 죽게 되었어요. 초췌해졌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된 최 씨가 병이 났다. 최 씨는 상사병에 걸렸다. 자, 최 씨의 부모가 갑자기 딸이 멀쩡하다가 애가 병이 나서 아프게 되었어. 이생출입형을 모르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는데 입을 다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 씨의 부모가 도대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방을 뒤져보죠. 뒤져보다 보니까 글상자 안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이 주고받을 이생이 쪽지 보내고 최 씨가 답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생이 화답을 하고 이렇게 했던 흔적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딴 놈이 출입했구나. 어떤 놈이. 내 딸이 이런 짓을 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떡하겠어. 딸의 다리 몽둥이를 부리지 못든지 이게 네가 지금 제정신에 미쳤냐 너 벌써 갈 때까지 갔단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부모가 굉장히 이성적인 훌륭한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딸을 막 때리거나 이게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깜짝 놀라 말했다.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다. 난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이런 부모? 딸한테 한마디 뭐라고 안 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병 나가서 죽을 뻔했구나. 네가 더 소중해. 네가 그렇게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소중한 우리의 딸이야. 엄마 아빠 태도가 이런 거야. 딱 이러면서 그래 그 남자가 누구냐 해결을 해주마. 그래서 결국은 최 씨가 모든 사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길러주신 은혜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부모님을 배신하고 몰래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사실 남녀가 사랑을 느끼는 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이런 선구적인 자유연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최 씨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신으로서는. 그런데 어쨌든 자유연애를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당시의 연애관이겠죠. 결혼 자유연애를 하는데 연애만 하고 그냥 재미만 보고 말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언급한 거는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자가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을 여러 남자랑 양다리 걸치고 이런 모습을 삼각관이 나쁘다. 한 남자에 대한 사랑은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조를 지켜야 된다. 한 남자에 대한 의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시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자유연애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유연애관이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그 을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시집을 가야 된다 이런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나이가 되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이미 길가 이슬에 옷을 적셨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남자랑 이미 혼전 관계를 다 가져버렸더라 이거야.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덩굴이 서로 의지하듯이 나 역시 이미 의지하는 남자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위당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다고는 위당처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당대의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는 가문의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더라 이거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런데 저 인간이 정신이 없는 도련이 그것이 이 자기랑 가시지와의 향을 훔쳤다는 것도 남녀가 몰래 연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것도 설명을 넣어놨죠. 그래서 이렇게 몰래 연애를 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놈이 책임을 지지 않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천갈래로 생겨났고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고 가버렸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날이 심해가서 내가 병이 걸려서 자기는 이제 한이 맺힌 귀신이 될 것 같다. 이 남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과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한 그리움으로 귀신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맹세코 다른 가문을 시집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남자한테 시집갈래요. 저 남자랑 결혼시켜주세요. 아니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딸이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 딸도 보통 딸이 아니죠.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논팽이한테 꼬시고 다닌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모나 딸이나 이제 가문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가 딸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 네가 미쳤니? 내가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고 딴 남자랑 그랬다는 것만 야단 안 친 거를 다행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결혼까지 시켜달라고 이러고선 부모가 화를 내야 되는데 최 씨의 부모가 그 말을 알게 되다 다시는 거기에 대해 토를 안 달고 문제를 해결하게 노력을 합니다. 딸을 달래가면서 지금 죽겠다고 하는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혼인 우선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최 씨가 병이 난 이후에 부모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최 씨의 부모가 혼인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나머지 내용은 혼인 추진 과정. 사건은 요 과정도 참 보면 웃기는 게 하여튼 이생을 보면 이생의 아버지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자, 최 씨의 부모는 혼인을 추진하는데 이생의 아버지가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생내가 집안이 기울어요. 여기는 별 볼일 없는 집안이야,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대단히 지체가 높고 아주 잘 살고 지위가 높은 이런 집안이야. 그래서 이생의 아버지가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물어보니까 자기네보다 꿈도 꿀 수 없는 높은 이런 집안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우리 아들이 꿀리게 될까 좀 그랬겠지. 그래서 튕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버지가. 나 아쉬울 거 없어. 그러면서 딸 가진 집이 아쉬운 거지. 이런 식의 태도를 남몰라라 태도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애가 비록 어려서 잠시 바람이 났어. 니네 딸하고 바람 폈지. 그런데 우리 애는 학문에 정통하고 똑똑하고 애 괜찮고 정말 장원급제 가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되래야 나 그딴 날 필요 없어. 정식으로 그때 가면 여자들이 줄 설 거야. 훨씬 당신들보다 지체 높은 집안이 줄을 쓸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서둘러 결혼하고 생각이 없어 하면서 이런 무책임한 태도.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자, 청매쟁이가 이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겠지만 최 씨의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상대방을 설득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래 인정해줄게. 당신 아들 잘났어. 훌륭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꿀고 들어가. 자기 딸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중매자이가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또 튕겨요. 이 이생의 아버지가. 그래 뭐 당신 아들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을 얘기하면 내가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공부했지만 성공을 못했어. 나는 출세를 못했어요. 못하니까. 그리고 집안도 지금 엄청 어려워. 사실 내 아들이 지금 잘 될 거라고 말은 하지만 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없고 우리 집안 어려워. 그러니까 됐어. 뭐 사위로 삼을 거 없어. 괜히 한 말이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울어지는 혼사를 나는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튀겨요. 그러니까 아쉬우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인 거야, 결국은.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 최씨의 부친이 이 낙채는 원래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주는 예물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다 할게. 모든 예와 결혼식 비용 다 대고 혼수 장만 다 하고 다 해가지고 모든 거를 돈 다 내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테니까 그냥 결혼만 해서 딸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더니 그제서야 마음을 돌려서 아니 그 정도까지 한다면 우리 아들 주시 이러면서 완전 열받지 않아? 난 이거 보면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생을 불러보니까 이생은 이 자식이 한 것도 없으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했대. 자기는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정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혼이 성사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문제를 푸는 건 다음 시간으로 가야 될 거고 뒷얘기를 선생님이 조금 더 하면은 나중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아까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도적난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 난리가 일어나서 서울이 습격을 다 당해서 사람들이 다 피난을 떠나게 돼. 그래서 가족이 뿔뿔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 비겁한 남자 이생은 그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어떻게 와이프를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도망을 가는데 한참 도망을 가다 보니 뒤에 없어. 나는 너무 발이 빨랐어. 지는 살았어. 부인은 사라져버린 거야. 죽었어. 홍건정한테 잡혔어. 이놈이 혼자도 잡혔어. 그래서 부인은 잡혀가니까 여자가 또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 홍건정이 여자를 잡았으니 가만 안 두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죽여라 이러면서 나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찢어 죽였어. 홍건정이. 그래서 소설 내용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찢어 죽여. 그래서 여자가 이제 시체가 산산이 흩뿌려진 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홍건정이 다 물러가고 나가지고 이생이 폐허가 된 그 집에 돌아와. 집은 폐허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인의 종적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부인이 귀신이 돼서 나타나게 되지. 나타나니까 일단 반가워하는데 참 그러면서 부인이 얘기하는 게 나는 이렇게 쓸쓸하게 죽었다. 지금 내 시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걷어서 제사를 지내달라.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귀신이 됐지만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사실 우리 집 다 망해가지고 폐허가 되고 다 불타고 그런 것 같은데 내가 귀신 돼가지고 금은보화 조금씩 다 걷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숨겨놨다. 그거 가지고 당신 먹고 살 수 있다.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다음에 귀신하고 살아 이생이 살고 아내가 숨겨놓은 금은보화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벼슬 안 하고 살 수 있는 이 경제적 기반을 귀신이 다 만들어 준 거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면서 귀신하고 사람하고 계속 사는 거는 이 질서상 이 천계의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떠나가야 된다. 나중에 이제 부인이 떠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름시름 하다가 뭐 하여튼 이생도 결국 나중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항상 모든 일의 해결사 부인이 나와서 이생의 혜택을 누리면서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소설이다. 이런 그 상상력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소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문제는 풀도록 하겠습니다.